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 중에 최신 자주포, 러시아군도 불과 30여 문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자주포 중에 절반가량인 14문을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엄청 성능 좋은 자주포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하는 FCAS 6세대 전투기죠. 드디어 계약 체결했는데 이거 지금 배가 산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이탄 장갑차 APC에 이 아이언피스트라고 하는 능동 방어 장치죠. APS를 탑재해서 이제 장갑차도 능동 방어 장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완구 업체가 전쟁 홍보 장난감 판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라는 내용인데, 레고 같은 건데 뭐 T-80 BV, 미그-29 이런 거 엄청 고퀄리티로 잘 만들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비난받고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투 중량이 35톤을 넘어가는 중장갑 차륜형 장갑차의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 에이탄 장갑차가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 탑재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APS,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난 주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아그니5의 개량형이 최대 사거리 7,000km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베이징에 대한 다탄두 핵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미 해군으로부터 홍해와 아덴만 일대의 해상 치안 임무를 전담하는 연합 태스크포스 153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CTF 153의 지휘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는 중동에서 미국이 갈수록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공군이 기존 자스-39CD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노후 그리펜의 기고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전자전 장치, 무장 능력 등을 크게 개선해 그리펜 NG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성능 개량 계획이 중소형 전투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리펜을 구원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레고 블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업체가 우크라이나군 전투 차량들을 레고 모델로 만들어 판매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T-80 BV 전차와 AN-225 무리아 수송기, 미그-29 등을 레고로 만들어 판매한 대금을 실제 무기 구매를 위한 기부금으로 보냈다는데, 전쟁이라는 비극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이런 장난감을 만들어 판매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이탄 장갑차 35톤, 어마어마하게 이 완전 떡장갑을 칠한 이 강력한 방어력의 보병 수송차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뭐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격탄이에요. 그래서 저거의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RPG-7 이런 게 날아오면 이제 요격탄을 날려서 격추시켜버리는 이런 장치를 여기다가 장착하고 실험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경장갑에 이런 것들, 우리 K808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 건 1970년, 80년대 이런 수준에서 끝났고, 이 21세기에는 군인, 사람의 생명을 제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갑차라도 아주 중장갑, 그리고 그 중장갑도 못 믿어서 이제 능동 방어 장치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도 정말 경장갑의, 두부장갑의 상징이 일본인데, 일본도 이제는 완전히 중장갑 장갑차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공짜로, 요즘 병사들 월급 많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나 쉽게 병사들을 획득하다 보니 병사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지 정말 전차, 장갑차
여기에 APS 능동방어장치 빨리 달아줘야 됩니다. 월급 더 올려주는 것이 복지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군인에게는 가장 큰 복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뭐 월급 1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병사들이 당장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역하고 난 병사들은 또 안 좋아해요. 왜? 개념이 생겼거든요. 나라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고도 나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 병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리고 안전한 무기 보급에 나서고 그게 해결되면 그때 뭐 돈을 더 주든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우선순위가 생명입니다. 자, 인도가 사거리 7,000km짜리 아그니5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다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7,000km면 인도에서 베이징까지 날아가죠. 그래서 그전에는 5,000km 정도 됐는데 미사일을 좀 경량화해서 이렇게 7,000km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베이징까지 다탄두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 중국이라서 껄쩍지근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CTF-153 지휘권을 인수했는데 이거 돌아가면서 하죠. 동맹국들이 우리 한국도 많이 했는데 이집트가 처음으로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집트까지 들어왔으니까 홍해 아덴만 안전해졌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이 CTF-153에 한 8척에서 10척의 군함을 상식 운용을 하는데 자기들은 빼고 이집트를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동에 대한 발백이냐 라는 그런 비난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웨덴 그리펜 CD 전투기 F-16의 하위 호환으로 개발을 해서 F-16 시장을 잠식하겠다라고 했는데 F-16이 너무나 발전해버렸고 여기도 따라서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F-16처럼 많이 팔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F-16까지 성능은 안 되는데 가격은 F-16하고 같아져 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그리펜 NG 전투기인데 CD 전투기는 괜찮았어요. 기계식 레이더에. 그런데 이제 요즘 뭐 기계식 레이더는 뒤처져 가니까 이걸 생존하기 위해서 A사 레이더 그리고 네트워크전 이런 능력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T-80BV 전차, 우크라이나 전차인데요. 이걸 레고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레고 본사에서는 이 키트를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미국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회사가 이런 부품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 겁니다. T-80BV, 또 우크라이나의 BTR-4 장갑차, 또 AN-225 무리아 수송기, 그리고 뭐 미그-29, 수호-27 이런 거 막 만들어서 판 겁니다. 총 22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순수 마진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는데 이걸 두고 미국의 PC충들이 아니 지금 뭐 전쟁이 났는데 어린이들에게 이 전쟁 뭐 이거 홍보하는 장난감 파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미국의 총은 왜 팔고 또 저도 어릴 때 많이 만들었던 아카데미 그리고 동서과학 이런 데서 나온 탱크, 비행기들, 전투기들 그런 거 다 나쁜 거네요. 여하튼 저는 이 세상을 좀먹는 세력 중에 하나가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책임지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어땠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우호감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침략자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잘못된 겁니까? 정말 PC주의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그 자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인류를 좀 먹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하면서 책임 안 지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국 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프랑스, 독일, 스페인 공동개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이른바 FCAS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 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밥그릇 분배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다소 에어버스를 주축으로 한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이른바 FCAS 개발 계약을 32억 유로에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16일에 체결된 이 계약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정부가
다소, 에어버스, 인데라 3사와 체결한 개발 계약인데요. 3사는 32억 유로, 한화 약 4조 4,480억 원의 예산으로 FCAS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전투기 기술 실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사는 2028년 또는 29년까지 첫 기술 실증기 제작을 마치고 2029년에 실증기 비행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삼국 정부는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모두 개발하는데 1,000억 유로, 한화 138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FCAS 프로그램은 1B 단계로 명명된 기술 실증 단계에서 전투기와 드론의 개념을 정립한 뒤 2단계에서 시제기를 제작하고 3단계에서 모든 자산을 통합할 계획인데요. 3사는 204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번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3사의 밥그릇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마이클 셜혼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CEO는 이날 계약 체결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앞으로 다른 파트너가 더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며 FCAS가 영국, 일본 주도의 GCAP과 달리 상당히 폐쇄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사업을 엎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계약으로 FCAS가 삼국 정부의 바람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 독일 정상이 업체들을 찍어 눌러서 강제로 계약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계약 체결하는 화면 보면 이 CEO들 표정이 완전 똥 씹은 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냐? 아니 지금 이 단계 중에서 전투기 그리고 전투기의 지휘를 받을 로얄 윙맨이죠. 무인기 그리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런 그 중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돈 되고 규모가 큰 게 전투기죠. 전투기를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무인기 이제 뭐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건데 전투기를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에어버스는 아니 우리 유로파이터 만들었으니까 우리 능력 있잖아 우리가 할게. 그리고 프랑스 다소는 야 유로파이터 니들은 뭐 엔진 따로 만들고 뭐 따로 만들고 다 따로 만들었잖아. 우리 다소는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돼. 전투기는 우리가 하고 니들은 그냥 무인기 해. 이제 이렇게 지금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만 덜커덕 체결하고 지금 기술 실증기 만드는 예산을 이제 뭐 4조 5천억 원 줬다. 아마 에어버스하고 다소하고 따로따로 기술 실증기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138조 원인데 전투기 개발하는 회사가 이 138조 원에서 상당 부분을 엄청난 부분을 가져가겠죠. 이거 가져가겠다 이거죠. 나중에 또 양산비는 양산비대로 엄청나게 또 챙겨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프랑스가 개입된 이 무기 공동 개발 사업 보면 유로파이터도 하다가 프랑스가 그냥 깽판 치고 해서 나가가지고 라팔 따로 만들고 계약 다 했는데 또 호라이즌 방공 구축함 그것도 그냥 따로 나가버리고 또 독일하고 지금 해상 초계기 사업하다가도 또 뭐 파토내버리고 뭐 이런 거 천지로 있으니까 지금 비록 이렇게 계약 체결해도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일본이 하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그건 뭐 아무나 다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파트는 안 받아. 그 말은 내 밥그릇 더 이상 나눠주기 싫다. 이 의지가 포함된 다소와 에어버스의 욕심인 거죠. 저는 이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런 소식 됐고요. 두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군도 몇문 안 가지고 있는 최신형 자주포를 우크라이나가 무려 14문이나 노획해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52mm 포탄을 사용하는 자주포 중에 사거리가 가장 길어 러시아군 포병을 때려잡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군의 최신형 152mm 자주포인 2S-33 무스타 SM-2 자주포 14문을 노획했으며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친 뒤 대화력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루마니아 디펜스가 현지 시각 1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군의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 가운데 하나인 2S-33 또는
2S-19 무스타 SM2로 불리는 신형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들 자주포는 지난 9월부터 노획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전 이전 러시아군은 2S-19 계열 자주포 930여 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2S-33은 2S-19의 최신 개량형으로 개전 이전까지 러시아군 전체에 약 30여 문 정도만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개량형입니다. 이 자주포는 주포를 2H-19 69경장 152mm 주포로 교체해 사거리를 40km까지 확장했고 반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분당 발사 속도를 최대 10발까지 높인 것은 물론 글로나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 포탄 발사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참호를 돌파할 수 있는 블레이드가 장착되었고 무려 5m 깊이의 하천을 자력 도하할 수 있는 심수 도하 키트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이 가해져 가격이 크게 높아진 탓에 러시아군도 대량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매체는 12월 현재 러시아군이 보유한 30여 문의 2S-33 가운데 9문이 파괴되고 14문이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최신형 자주포 30문 가운데 절반은 뺏기고 3분의 1은 파괴당한 러시아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 자주포로 열심히 자신들에게 포격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폭 길죠. 69경장.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52구경장인데 69경장이 얼마나 지금 포신이 길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2S-19 같은 경우에 49구경장이라서 최대 사거리가 뭐 랩탄 쓰고 해서 5km 날아간다. 근데 그런 탄 없으니까 주로 한 23km 날아가는데 이건 40km 날아가고 뭐 엄청난 그런 능력이다. 여기 앞에 이제 블레이드 달려가지고 도저 블레이드죠. 평소에는 증가장갑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호 돌파할 때 뭐 그냥 박아버리는 이런 또 용도로도 쓰고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뭐 휴대폰으로 찍고 야 저거 버리고 간 거잖아. 이러고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주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죽고 또 이 사진 보시면 탱크 우크라이나군의 그 T-64 탱크가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이 지금 TS-33 이걸 하나 또 주워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죽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건 파괴됐어요. 두들겨 맞아 가지고 완전 박살났죠. 그래서 이것도 파괴되고 해서 30문 정도 있는데 14문을 우크라이나가 노획하고 9문은 파괴되고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7문 정말 바보 같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4문이면 한 개 대대인데 이걸 통으로 놔두고 갔냐? 이게 이제 헤르손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그냥 강 건너 몸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상당히 많은 수량이 노획됐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아주 강력하고 사거리가 긴 이 포로 괜히 우크라이나에게 다 넘겨줘서 우크라이나도 152mm 포탄 많이 있으니까 그거로 멀리 러시아군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러시아는 통탄할 노릇이다. 정말 뭐 러시아군의 졸전은 여기저기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